밤마다 이 저택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엔 아기가 없었어요. 1년 전 이 집엔 첩으로 들어온 여인이 있었죠.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누명을 쓰고 한겨울에 쫓겨났어요. 아들을 빼앗긴 채 말입니다. 본처에게 맡겨진 아이는 석 달을 버티지 못했죠.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소연은 눈보라를 헤치며 아이의 무덤을 찾아 헤맸어요. 무덤 앞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내 아이를 빼앗고 죽게 만든 이 원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 후 가족들이 하나씩 죽어갔죠. 과연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불빛 야담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한양 외곽의 큰 저택이었죠. 이곳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재산이 많아 권세가 있었죠. 김진사에게는 본부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엔 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본부인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지만 아들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친척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죠. 김진사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제사를 지낼 아들이 필요했죠. 결국 그해 봄, 김진사는 결심을 했습니다. 첩을 드리기로 한 겁니다. 마을 어르신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났죠. 가난한 양반 집안의 딸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20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얼굴은 곱고 성품은 온화했죠. 소연의 집안은 가난했지만 양반의 체면은 지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홀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죠. 집안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가족을 위해 첩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족을 책임지겠습니다. 소연은 김진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죠. 큰 저택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본부인의 눈치를 봐야 했고 하인들의 멸시도 견뎌야 했죠. 첩이라는 신분은 집안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인들조차 소연을 무시했죠. 하지만 소연은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대들지 않았죠. 묵묵히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본부인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소연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죠. 아이가 생긴 겁니다. 김진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부인은 내심 불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했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첩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아이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고 말입니다.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죠. 김진사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했죠. 소연은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김진사는 소연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성훈이었습니다. 소연은 성훈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밤마다 깨어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본부인의 시샘이 시작된 겁니다. 본부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자신은 1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첩이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질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진사가 소연의 방에 자주 드나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예전엔 자신에게 왔던 김진사가 이제는 소연에게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본부인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안에 큰 일이 벌어졌죠. 진사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문상객들이 몰려들었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진사 어머니의 금가락지가 사라진 겁니다. 금가락지는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였습니다. 증조할머니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었죠. 김진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인들을 모두 불러 세웠죠. 누가 훔쳤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집안을 뒤졌지만 가락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부인이 하인을 시켜 소연의 방을 다시 뒤지게 했죠. 그랬더니 금가락지가 발견된 겁니다. 소연의 옷장 깊숙한 곳, 치마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본부인은 즉시 김 진사를 불렀습니다. 진사님, 갑오를 찾았습니다. 소연의 방에서 말입니다. 김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금가락지가 거기 있었죠. 김 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가 갑오를 훔쳤단 말이냐? 아닙니다, 진사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 가락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소연은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방에 몰래 숨겨놓은 게 분명했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김 진사는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접해줬는데 갑오를 훔치다니 말입니다. 본부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한 첩을 어찌 집안에 둘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쫓으시지요. 그리하겠소. 오늘 밤 당장 떠나게 하겠소.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매서웠죠. 김 진사는 소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이 집을 떠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진사님, 제발.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아이만이라도. 성우는 내 아들이다. 내 핏줄이다. 네가 데려갈 수 없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이만이라도 데려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울부짖었죠. 하지만 김 진사는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김 진사의 핏줄이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었죠. 첩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결국 빈손으로 저택을 나와야 했습니다. 아이를 빼앗긴 채 말입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죠. 소연은 뒤돌아보며 울었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00일도 안 된 어린 아기 말입니다. 젖도 떼지 못한 아기였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마저 곧 얼어붙었죠. 소연이 쫓겨난 후 성우는 본부인에게 맡겨졌습니다. 김 진사는 아들을 소중히 여겼죠. 본부인에게 잘 돌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모를 구해 젖을 먹이라고 했죠. 본부인은 표면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김 진사 앞에서는 성운을 안아주고 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김 진사가 없을 때는 성운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본부인은 성운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첩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죠.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없다면 자신이 낳은 딸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재산도 집도 땅도 모두 딸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본부인은 점점 더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김 진사는 이상하게 여겼죠. 아이가 자꾸 보챘습니다. 밤낮 없이 울었죠. 의원을 불렀지만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몸이 허약하다고만 했죠.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김 진사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부인이 잘 돌보고 있다고 믿었죠. 사실 본부인은 유모에게 제대로 젖을 먹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먹이라고 지시했죠. 아기는 배가 고파 울었습니다. 추울 때도 이불을 제대로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점점 말라갔죠. 유모는 불쌍히 여겼지만 본부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해졌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울 기력도 없어진 겁니다. 3달째 되던 날 성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영양실조라고 했죠. 하지만 김 진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유모를 두어 젖을 먹였는데 말입니다. 김진사는 슬퍼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잃은 겁니다. 간신히 얻은 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본부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제 딸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부인은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뻐했죠. 성우는 저택 뒤편에 작은 무덤으로 묻혔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새기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 집 아기가 죽었다고, 석 달밖에 못 살았다고 말입니다. 누군가는 저주받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첩이 쫓겨난 한이 서렸다고 했죠. 그 소문은 결국 소연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소연은 쫓겨난 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집안은 더 가난해졌죠. 소연은 바느질품을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성훈이 보고 싶어 울었습니다. 밤마다 성훈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꿈에서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죠. 손을 뻗으면 아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밤마다 울부짖었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성훈아, 어미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도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김진사의 저택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들의 무덤을 찾아야 했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불었습니다. 옷은 얇았고 신발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소연은 저택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무덤을 찾았습니다.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소연은 눈을 치우며 울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파냈습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훈아, 어미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추웠지? 무서웠지? 배도 많이 고팠을 것이다. 이제 어미가 데리러 왔다. 함께 가자. 추위가 점점 소연을 집어삼켰습니다. 손발이 얼어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죠. 하지만 소연은 무덤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끌어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소연도 눈 속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아들의 무덤을 아는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은 후였죠. 소연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의 저택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바람소리려니 했죠.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분명히 아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곳곳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만 계속 들렸죠. 특히 본부인의 방 근처에서 더 크게 들렸습니다. 본부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무렵 본부인의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죠. 이상한 병이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추워요, 너무 추워요, 배고파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춥다고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딸은 결국 죽었습니다. 11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김진사 집안에 큰 슬픔이 찾아왔죠. 김진사는 통곡했습니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본부인이 다음 희생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본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진사가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본부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 달 후 본부인은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았죠. 의원들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본부인은 소연이 날 데려가려 한다. 용서해달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본부인도 죽었습니다. 김 진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집안에 자신만 남았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 떠나갔죠. 아무도 이 저택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울음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김 진사는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의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소연이 죽은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진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엔 눈이 내리고 있었죠. 1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그날따라 아기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집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방 안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김 진사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죠. 무언가가 방 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죠. 창백한 얼굴에 원한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품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창백했습니다. 소연이냐? 네가 왜 죽지 않았느냐? 죽었습니다. 1년 전 이날 성운의 무덤 앞에서 말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김 진사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떨었죠. 진사님,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는 갑오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본부인이 제 옷장에 숨긴 것이었죠.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김 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인이 얼마나 질투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본부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말이 말입니다. 저는 쫓겨나고 제 아이는 죽었습니다. 3달 만에요. 본부인의 손에서 말입니다. 제대로 먹이지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굶어 죽은 겁니다. 김 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운이 점점 말라갔던 것, 계속 울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배가 고파서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눈 속에서 아이의 무덤을 찾아 헤매다 얼어 죽었습니다. 맨손으로 눈을 치우며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을 아는 채 죽었습니다. 이 한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얼음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은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이를 빼앗고 죽게 만든 이 원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당신도 당신의 집안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김 진사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의 형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죠. 김 진사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하인 한 명이 김 진사를 발견했습니다.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김 진사는 죽어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관가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추웠지만 방 안에 화로가 있었는데도 얼어 죽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외상도 없었고 톡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주받은 집이라고, 원혼의 폭수라고 말입니다. 김 진사의 집안은 그렇게 대가 끊겼습니다. 친척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집을 물려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집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고 했습니다. 저택은 비어있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담장이 허물어졌죠. 풀과 나무가 자라 저택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소연의 원혼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다고, 아이를 아는 채 말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쉽게 떠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밤이면 저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아기의 울음소리와 여인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든 죄. 그 대가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소연은 단지 가족을 위해 첩이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질투를 받았고 누명을 쓰고 쫓겨났죠. 아들은 본부인의 손에 죽고 자신도 눈 속에서 얼어 죽어야 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은 원한을 낳고 원한은 저주가 됩니다. 김진사 집안의 멸문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도 그 폐가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연의 원한은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복수가 너무 과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